3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3조 조장은 장은재 학우이고 조원은 노태경, 백승원, 강지성, 박준선, 신재훈, 박예진입니다. 조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증례부터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환자는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응급실에 왔고 2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찌르는 듯한 흉통을 경험해왔다고 합니다. 이번 흉통은 4시간 전 발생한 이후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증은 가슴 중앙에서 시작하여 양쪽 어깨로 방사되었고 몸을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완화된다고 하였습니다. 과거력으로는 2주 전 상기도 감염과 미열이 있었으며 가족력으로는 아버지의 심근경색 병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증례에서 관련된 해부학적 장기와 계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환기입니다. 환자의 중앙 흉통, 체위에 따른 통증 변화, 어깨로의 방사 양상은 심장과 심낭, 특히 벽측 심낭에 자극을 보여줍니다. 벽측 심낭은 통증에 민감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임상 양상이 설명됩니다. 또한 흉통이 4시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심근경색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관상동맥계 및 대동맥 질환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경계인데요. 심낭이 횡격막명과 섬유심낭, 벽측심낭은 모두 횡격막 신경의 감각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통증 전달과 방사 양상을 이해하는 데는 신경계의 관점 또한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생리학적 작용과 그 이유입니다. 심낭 표면에 염증이 발생하면 심낭의 윤활 기능이 감소하고 표면이 거칠어집니다. 이로 인해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때 심낭과 심장 사이에 마찰이 증가하게 되고 이 기계적 자극이 흉통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특히 벽측 심낭은 체성 감각 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환자는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어깨로 퍼지는 통증은 연관통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벽측 심낭, 특히 횡격막면은 횡격막 신경, 즉 C3에서 C5의 감각 지배를 받고 이 신경의 척수 분절이 어깨 감각 분절과 겹치기 때문에 심낭에서 발생한 통증이 어깨 통증으로 인지됩니다. 체위에 따른 통증 변화 역시 중요한 단서입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면 심장의 위치가 변하게 되고 심낭의 마찰이 감소하게 되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이는 심낭 통증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또한 2주 전 상기도 감염과 미열은 바이러스 감염 이후 염증 반응이 심낭으로 파급되어 심낭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4시간 이상 지속되는 중앙 흉통과 심근경색 가족력을 고려할 때 급성 관상동맥 질환들도 반드시 감별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임상 표현과 현 병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병력은 시퀄 트리플 A 원칙으로 정리해 보았고 환자의 증례를 보면서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자의 과거 통증은 좌측 가슴에서 발생하여 한번 발생할 때 1에서 2초간 지속이 되는 찌르는 듯한 통증이었고 체위 변화에 따른 통증 정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4시간 전에 발생하여 지금까지 통증이 지속이 되고 있고 중앙에서 발생한 흉통이 양쪽 어깨 방향으로 퍼지는 양상이 그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로 환자가 앉아서 앞으로 숙이게 되는 경우에 통증이 완화된다는 체위 의존성 흉통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심막에 대한 자극이나 염증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자는 2주 전에 상기도 감염 병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체온이 37.8도라는 미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러스 감염 후 발생할 수 있는 심막염이나 심근심막염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환자는 숨이 차거나 두근거림은 없다고 하지만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동반 증상이 없이도 가능하고 특히 환자의 아버지가 이전에 심근경색을 있었다는 점에서 이 환자에서 관상동맥 증후군에 대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호흡곤란과 두근거림이 없다는 것만으로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의 증상을 바탕으로 하여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는 질환은 급성심막염입니다. 환자가 앉아서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완화된다는 체위 의존성을 보이고 양쪽 어깨로 방사통이 있고 또 상기도 감염 후에 현재 미열이 동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성 심막염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입니다. 부친의 심근경색 병력이 있기 때문에 의심해야 합니다. 비록 통증이 체위에 의해서 완화된다는 점에서 허혈성 통증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비전형적이라고 해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동맥 박리입니다. 물론 이 환자의 혈압이 현재는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박리 양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갑자기 시작됐고 찌르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점에서 대동맥 박리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장이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 같이 비심장성 원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환자는 음주량이 많기 때문에 식도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궁금해하고 걱정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는 현재 흉통이 4시간이나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생명을 위협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크게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또한 통증이 어깨로 퍼져나가고 있고 환자 본인이 복용한 진통제가 효과가 없었다는 점 때문에 이 통증이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심장이나 큰 혈관의 문제일 수 있겠다는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아버지께서 이전에 심근경색을 겪었던 병력이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검사와 치료가 어떤 순서로 진행될지, 본인이 입원이 필요한 상황인지, 혹은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한지와 같은 현실적인 부분을 궁금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호자의 입장에서 보호자분께서는 현재 환자의 흉통이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일 수 있겠다는 불안과 혹은 환자의 즉각적인 안전과 예우를 가장 크게 걱정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가족력과 관련해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본인이 심근경색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검진을 권했어야 한다는 미안함이나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또 특히 본인이 겪었던 심근경색이 현재 환자를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3조 2번 증례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뇌학과 1학년 강지성입니다. 증례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24세 남자 환자입니다. 환자는 참을 수 없는 두통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두통은 24시간 전에 시작되었고, 그리고 급속도로 심해졌습니다. 머리 전체가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그동안 2번 구토를 하였으며, 그 다음에 의식이 흐려지고 착란 상태가 관찰되었습니다. 밝은 빛을 비추면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그리고 목을 구부릴 때 뻣뻣함이 이제 있었습니다. 체온은 39.2도, 맥박은 분당 120회, 혈압은 98에 74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환자와 관련된 해부학적 장기는 먼저 뇌와 중추신경계, 특히 뇌막과 뇌혈관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면역계의 염증 반응입니다. 이제 먼저 보시면 환자의 주요 증상인 심한 두통, 구토, 의식 저하, 광과민성, 목 뻣뻣함은 모두 수막 자극 증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면역계의 염증 반응입니다. 발열과 얼굴 홍조, 전신 불량한 인상은 면역계가 활성화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환자와 관련된 생리학적 작용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봤습니다. 먼저 뇌에서는 뇌압 조절이 핵심입니다. 두통과 구토, 의식 저하는 모두 뇌압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또한 신경 전달의 장애가 착란과 의식 저하로 나타나며 뇌혈류와 산소 공급이 감소하면 두통과 의식 변화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중추신경계입니다. 광과민성은 뇌막 자극에 의해 통증 경로가 활성화되어 나타날 수 있고, 목 뻣뻣함은 뇌막 자극으로 인한 경부근육 긴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나 출혈로 인해서 뇌척수액 순환이 변화하면은 이제 두통과 구토가 유발됩니다. 더불어 의식 조절 기능이 저하되면은 착란과 의식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역계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시 발열 반응이 나타나고 얼굴 홍조와 전신 불량한 인상은 염증 반응의 표현입니다. 또한 빈맥과 저혈압은 면역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폐혈증 반응을 시사합니다. 환자의 임상 표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의 주소는 참을 수 없는 두통입니다. 환자의 현 병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는 머리 전체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24시간 전부터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증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하고 증상을 덜하게 하는 요인은 없습니다. 두통과 동반된 다른 증상들로는 구토, 착란, 저혈압이 있습니다. 환자의 의식 상태는 드라우지하고 아이 리스폰스는 3점, 벌발 리스폰스는 5점을 주었습니다. 신체 진찰 결과 환자는 광과민 증상이 있고 목을 구부렸을 때 목이 뻣뻣했으며 혈압은 98에 74로 저혈압, 맥박은 120회로 빈맥, 체온은 39.2도로 발열 증상이 있습니다.
환자의 사례 중 유의미한 임상 표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4시간 전부터 시작된 참을 수 없는 두통, 창란 상태, 비춘이 불편하다는 것, 목을 구부려 보니 뻣뻣함, 불안정한 활력 징후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종합하여 봤을 때 여러 가지 가설 질환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급성 세균성 수막염입니다. 수막염의 3대 증상으로는 심한 두통, 38도 이상의 고열, 목 경직이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이 세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다음은 바이러스성 뇌수막염과 뇌염입니다.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세균성 수막염과 같은 증상을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폐혈증입니다. 불안정한 활력 징후들, 저혈압, 빈맥, 발열 증상들은 단순히 국소 감염을 넘어 전신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소견입니다. 이 환자와 보호자는 어떤 문제들을 가장 궁금해하고 걱정해야 할지에 대해 저희는 두 시점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선 처치 전 응급실에선 이 두통이 갑자기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병인지, 또는 환자에게 갑자기 24시간 내에 심한 두통과 의식이 희미해지는데 갑자기 이럴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병원에 더 빨리 왔다면 덜 위급했을 수 있었을지에 대한 보호자의 걱정도 담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깨우면 눈은 뜨고 대답도 하는데 그렇게 심각한 질병인지에 대한 질문들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처치 후 회복 과정 중 환자와 보호자가 궁금해할 만한 문제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뇌 손상이 남을지 영구적일지, 치료를 하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 이 손상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지, 감염으로 인한 질환이라면 전염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앞으로 생활습관 등이 병의 치료와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3번 증례입니다. 31세 여자가 복통과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배변 활동이 최대 4번까지도 있다가 다시 변비가 생기는 등의 불규칙한 배변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증상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밀가루 음식을 먹을 경우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최근 승진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편두통이 발생하여 진단받은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환자와 관련된 해부학적 장기 계통입니다. 이 환자와 관련된 주된 해부학적 장기 계통은 소화기계, 그 중에서도 특히 대장입니다. 환자는 6년간 지속된 복통과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발생하며 불규칙한 배변 습관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 조합은 소장이나 위보다는 대장의 기능 이상에서 관찰되는 양상입니다. 또한 편두통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뇌혈관계, 생리불순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여성 생식기계와도 관련이 됩니다. 관련 생리학적 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관 운동조절 이상입니다. 대장은 연동 운동을 통해서 장 내용물을 이동시키며 특히 대장은 수분을 흡수하고 대변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장 운동은 장벽 내 장관 신경계가 직접 조절하고 상위에서는 자율신경계가 이를 조절합니다.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은 아세틸콜린을 통해 장운동을 촉진하고 교감신경은 노르에피네프린을 통해 장운동을 억제합니다. 이 환자에서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발생한다는 것은 이러한 자율신경계 균형에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내장 감각 과민입니다. 장은 음식물이나 가스로 인해 팽창될 때 장벽의 기계 수용체가 이를 감지하고 이 신호는 내장 구심성 신경을 통해 중추로 전달됩니다. 내장통은 주로 C 섬유, 즉 C파이버를 통해서 전달되어 둔하고 위치가 불명확한 통증으로 인식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환자는 통증 부위가 명확하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팽창 자극에도 복통과 팽만감을 호소하므로 이는 C섬유 매개 통증 경로의 과민화 또는 중추에서 통증을 억제하는 기능의 저하로 인해 통증 인지 역치가 낮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장내축의 이상입니다. 장과 뇌는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를 통해 연결된 장내축을 이루고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 조절 체계가 활성화됩니다.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시상하부에서 CRH가 분비되고 이는 뇌하수체에서 ACTH를 분비시켜 부신해서 콜티졸 분비를 증가시키는 HPA 엑시스를 활성화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는 전신 스트레스 반응과 함께 위장관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CRH와 콜티졸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교란하여 장운동 조절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상황에 따라 장운동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억제되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대장 통과 시간이 변동되며 설사와 변비가 교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트레스에 의한 HPA 액시스의 활성화는 장운동 조절 이상과 내장 감각 과민을 동시에 강화하여 기능성 위장관 증상을 악화시키는 생리학적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환자 임상 표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 임상 표현은 복부 불편감, 복통과 복부 편만감, 배변 활동의 증가와 변비, 반복, 고등학교 때부터 증상이 시작되고 대학 입학 후에 호전되었다는 것, 아픈 부위가 정확하지 않으나 아픈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감소한다는 점, 밀가루 음식을 먹을 경우 증상이 심해진다는 점, 편두통 과거력과 생리 불순이 있습니다. 임상 표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의 임상 표현 중 유의미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6년간 지속된 복부 통증과 팽만감은 환자의 질환이 급성 혹은 염증성 질환이 아니라 만성 질환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또한 국소적인 통증이 아니고 반발통이 없다는 점은 환자의 질환이 내장통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환자가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 즉 입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난 이후에 증상이 호전된 점과 승진 이후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증상이 악화된 점은 환자의 질환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질환과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민성 장 증후군입니다. 환자는 만성 복통과 설사 변비의 교대, 복팽만감을 보이는데 이는 장 내용물의 내장 통과 시간의 변동성과 내장 감각 과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고 증상이 악화된 점, 편두통 병력이 동반된 점은 장과 뇌를 잇는 장뇌축 이상이라는 과민성 장 증후군의 핵심 병태 생리와 일치합니다. 둘째, 기능성 복통 증후군입니다. 통증 부위가 명확하지 않고 구조의 이상 없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데 이는 시섬유 맥의 내장 통증과 통증 인지 역치 감소로 설명할 수 있어 의심됩니다. 셋째, 셀리악병입니다. 밀가루 섭취 이후에 증상이 악화된 점에서 의심되지만 밀가루 섭취를 중단한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고 체중 감소와 빈혈이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습니다. 넷째, 염증성 장질환과 대장암입니다. 만성 염증이나 종양을 시사하는 경고 증상과 진행성 경과가 없고 정상 내시경 소견을 보이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지만 가족력을 고려할 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어떤 문제를 궁금해하고 걱정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암이나 심각한 질환이 아닐까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또 증상이 평생 지속되지 않을까에 대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생활과 사회적 역할 수행 가능성에 대해 걱정할 수 있습니다. 또 내시경은 정상인데 왜 증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3주 네 번째 진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의학과 1학년 노태경입니다. 우선 증례를 한번 살펴보면 환자는 19세 남성으로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물설사를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2주 전에는 목 통증과 발열로 개인 병원에서 급성 편도염 진단 후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치료 3일 후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치료 약 일주일 뒤부터 설사가 시작되었고 최근 2일 전부터는 발열과 목통이 동반되었습니다. 현재 하루 4에서 6회 정도의 수양성 설사가 있으며 구토나 혈변은 없고 전신 활력 징후는 체온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먼저 환자와 관련된 해부학적 장기 계통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조는 소화기계, 면역계, 순환계 이 세 가지를 관련된 해부학적 장기 계통으로 꼽았습니다. 우선 소화기계는 설사와 복통이라는 주 증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발열이 있으므로 염증 반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역계도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설사가 하루에 4에서 6회, 최대 6차례 이상까지도 빈번하게 있었기 때문에 체액과 전해질 손실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환자와 관련된 생리학적 작용입니다. 생리학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우선 장의 연동운동, 그리고 장 점막 염증 반응, 그리고 빈번한 설사로 인한 체액과 전해질 항상성 유지 기전이 그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장의 연동운동을 관련해서 살펴보면 감염성 자극이나 독소 혹은 항생제 사용 이후의 장내 환경 변화가 장관 신경계와 평활근에 영향을 주어서 연동운동을 증가시키거나 장 통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장 내용물이 너무 빠르게 이동하면서 수분이 흡수될 시간이 부족해지고 대장으로 넘어오는 수분량이 증가하여 수양성 설사가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 관련 림프 조직인 갈트는 외부 항원과 병원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면역기관입니다.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깨지거나 병원체나 독소가 존재할 경우 갈트를 포함한 점막 면역계가 활성화되어서 IL-1, IL-6 또는 TNF-알파 등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염증 매개 물질이 장벽의 투과성 및 분비, 흡수 균형에 영향을 주어서 설사를 유발시킬 수 있고 동시에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에 작용해 발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염증 반응은 장감막 신경을 자극하여 복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사로 인한 수분과 전해질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ADHD, 항이뇨 호르몬이나 레닌 앙지오텐신 시스템 같은 항상성 유지 기전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빈번한 설사 시 수분과 함께 나트륨이온, 중탄산이온 등의 전해질 손실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보상 기전으로 레닌 앙지오텐신 시스템이 활성화되거나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환자에 대한 임상적 접근에서 유의미한 임상 표현과 현병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하이라이트 쳐놓은 부분을 보시면 우선 환자의 주소는 물설사, 그리고 발열, 복통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3일 전부터 6차례 이상 물설사가 있었고 현재는 4에서 6차례 정도 물설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2일 전부터는 발열과 복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임상 표현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는 수양성 설사와 발열, 복통입니다. 우선 복통의 경우를 먼저 보면 정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리고 전반적인 복부 통증이 있으며 복부에 압통이 있으며 반발통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하루에 4에서 6회 정도로 빈번한 편이고 물설사가 있으며 혈변은 없습니다. 저희 조가 이 증례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발열이 있다는 점과 위장관 관련해서 문진한 결과입니다. 우선 발열이 있다는 점은 염증 반응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위장관 관련하여 문진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혈변이 없다라는 점은 염증성 장 질환의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토가 없다라는 것은 상부 위장관보다는 하부 위장관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그리고 압통이 있으나 반발통은 없다라는 점을 보아 복막염이나 천공 등의 수술이 필요한 급성 복통 증상은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촉진을 한 결과 간과 비장, 신장에 비대는 없다라는 점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조가 이번 증례에서 세운 가설 질환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시간적 연관성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독소로 대장 점막 염증을 일으켜서 수양성 설사, 복통, 발열을 동반할 수 있는 질환이고 혈변이 없더라도 초기 증상이나 경증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하지만 항생제와는 시간적 연관성만 있을 뿐 감별 진단 등으로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도 고려하여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장내 세균총이 변화하면서 흡수 발효 과정이 달라지고 장운동이 증가하여서 수양성 설사가 생겼을 가능성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전신 증상이 약하고 활력 징후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로바이러스 등의 급성 감염성 위장관염을 의심하여 보았습니다. 바이러스성 장염은 흔히 물설사, 오심, 미열을 유발하고 혈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추가 문진을 통해 주변 유행이나 노출력을 파악해야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등의 염증성 장질환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혈변이나 체중 감소, 야간 설사 등의 뚜렷한 단서가 없어서 우선순위는 낮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배제된 뒤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환자와 보호자가 어떤 문제들을 가장 궁금해하고 걱정할지입니다. 가장 먼저 전염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입원이 필요한지를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직장에 가도 되는지, 이것 또한 전염될 수 있는지와 거의 연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사제를 먹어도 되는지를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4번에서 6차례 정도의 설사는 생활에 상당한 불편감을 줍니다. 하지만 지사제를 먹어도 되는 장 질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장관 관련 질환이기 때문에 밥을 먹어도 괜찮은지 또는 피해야 하는 음식이 있는지를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만에 나을 수 있는지 또한 궁금해할 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3조의 활동 사진입니다.
이 사진과 함께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